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프 이명수입니다. 정신여고 시즌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줄여서 대신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신정이라는 음식점 있는지 알아본다 그랬는데 아직 못 알아봤네요. 있을 겁니다, 아마. 댓글이 벌써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신여고 시즌2 첫 번째 순서는 이명수 원장님 아프, 자꾸 아시아 프린스가 떠오르지만 아이스 프린스고요. 네. 네. 연세라이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님이십니다. 네. 강남역 12번. 12번? 네, 커피 12번 빈 출구. 네. 네. 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 정신여고 팟빵 나누의사다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정신여고 채널에 오디오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사연은 나는 의사다 카카오톡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보내실 때는 원하는 닉네임을 함께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연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사연이 채택된 분에게는 커피 쿠폰을 2장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유튜브 정신여고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저희가 작지만 마음을 가득 담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30분을 뽑아서 콤부차 에너지 크림을 드립니다. 저희 이벤트 8월 딱 한 달 진행하고요. 8월 31일까지 유튜브 정신여고 채널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당첨 확인을 위해서 알람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매 채널 나는 의사다에도 놀러 오셔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알바 시작님이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오디오 앱에서 이 채널이 보이게 방문했더니 사연도 올릴 수 있길래 보냅니다. 저는 이제 막 알바를 시작한 20대입니다. 저에게는 7살 차이의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한 2년 전부터인가 안 좋은 증상들이 있었고 그냥 우울증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최근에서야 어림잡아 그 정신증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확실히 진단받은 건 아니지만 나타나는 증상들과 매치해보니 경계성 성격장애, 조현병 같은 증상인 것 같습니다. 언니가 비난도 많이 하고 화도 크게 내고 소리도 지르고 생각하는 것도 정상에서 벗어나 있어서 소통하기가 많이 어렵고 별거 아닌 거에 쉽게 기분 나빠하고 많이 화를 냅니다. 저도 정신질환의 고통스러움을 잘 알고 있어서 잘 대해주고 싶은데 언니의 증상들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고 언니의 변한 모습 때문에 언니와 같이 있기가 싫고 힘들어요. 가족들과 제가 언니를 정신치료 받게 하려고 많이 노력해봤지만 병원에 가지 않으려 해서 집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인 저라도 조금이라도 같이 있어줘야 하는데 언니랑 소통도 잘 안 되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대화가 잘 되는 친구라고는 저밖에 없으니 제가 언니가 덜 외로울 수 있게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지금 참 착한 동생이네요. 네. 일단 20대 뭐 알바를 시작했는데 7살 차이가 나는 언니면 언니도 아마 한 30대 초반 아니면 뭐 30살 그 정도일 것 같은데 30살 전후이지 네, 전후. 않을까 싶은데요.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 그중 한 언니의 상태가 이렇다. 네. 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언니랑 더 같이 있어줄 수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더 걱정이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자, 지금 언니의 증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쓰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비난 많이 하고 화내고 크게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별거 아닌 거에 쉽게 기분 나빠하고 화를 많이 낸다. 네. 그리고 생각이 정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셨는데 아마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셨을 네. 것 같은데 알바 시장님의 이 진단이라 그럴까요? 짐작으로는 경계성 성격 장애나 조현병하고 비슷한 것 같다라고 지금 추정하셨는데 네, 진단을 받진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이 두 개의 이 병명은 서로 다른 거죠. 다르긴 한데 같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는 성격 문제고 하나는 질환이니까, 네. 정신질환이니까. 근데 뭐 진단을 지금 내릴 수는 없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의 문제와 감정 조절의 문제, 네. 그리고 집에만 있는 그런 행동의 문제. 그냥 세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아주 만만치는 않은 질환일 수는 있겠다. 근데 뭐 만만치 않다라는 게 치료가 잘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뭐 경증의 우울증이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중증의 정신질환의 가능성은 있겠다. 그렇지만 뭐 조현병이니 아니니 이런 진단을 지금 상태에서 내리는 건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시급한 건 사실은 진단을 정확히 받고 맞는 치료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언니분이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치료를 한다라는 게 병원에 들어가서 뭐 약을 먹게 하거나 하는 그런 거라는 컨셉보다는 대화가 잘 되는 친구는 저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언니를 도와줄 수 있는 나 말고 언니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거를 치료의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고 진단이 이겁니다. 약 처방하고 뭐 이런 고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특히나 이 문제가 뭐 우울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카테고리가 다른 영역의 중증의 정신질환 문제라고 판명이 된다면 결국 사회적인 지지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약 먹고 완전히 회복돼서 그냥 100% 거의 100%로 자기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군가 옆에서 좀 도와주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그냥 해도 되고 언니랑 병원을 데려갈 때 병원을 데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나 말고 언니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그런 컨셉으로 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니가 어려운데. 들을까요? 그 이야기를? 네. 야, 언니 우리 친구 만들러 가자. 뭐 애들도 아니고. 병원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네. 언니분도 아실 거잖아요. 이제 정신법, 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 얘기를 하면 네. 이분이 이제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적인 질환 증상이 있다라고는 미뤄 짐작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있느냐? 네. 딱히 없어 보여요 지금. 아. 비난도 많이 하고 화도 크게 내고 소리도 지르고 하는 이런 거를 과연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느냐? 되게 애매해요. 폭력적이지는 않으시니까. 네,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지금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런 위험이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강제 네, 입원, 강제성이 네. 동원될 수가 있는데 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 경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네. 이것에 의한 사회적인 문제가 사실 되게 많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큰 이슈이기도 하죠. 그 뭐 법안에 관련해서. 네. 그러면은 이제 묻는 질문은 그러면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란 얘기냐? 증상은 분명히 있는데 뭐 어떤 것도 치료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전이 없는 거예요. 병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설득돼서 가지 않는 이상에는. 그거는 되게 맹점인데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아무나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게 하기도 어렵잖아요. 뭐 악용 가능성도 있고 인권 문제도 있고. 최소한 평가를 하는 것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 방법은 없어요? 입원 말고 강제 외래 외래치료 명령제 바꿔서 외래치료 지원제라는 건 있어요. 그런 건 또 있어요. 네. 아니면 좀 진단이라도 받도록 사실 마음의 병이 있어서 내가 다른 질병들은 외래치료 지원제 예전에 명칭은 명령제였는데 명령이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서 지원제로 바뀌었는데요. 네. 그건 정신질환이 있는데 치료는 안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위험성도 감지는 돼요. 그러면은 그런 사례들이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면 이제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으로 아마 접수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가서 평가를 해보죠. 근데 병원에 진단이 된 다음의 일인가요? 그거는? 진단까지는 아니고 일단 평가는 해야 되죠. 그거는 그러면은 뭔가 상황이랑 개인의 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가시는 건가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간호사, 그러니까 아. 센터에 종사하는 정신보건 전문 요원들이 주로는 현장에 가서 일차적인 평가를 하고 진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본인이 거부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시군에 있는 정신건강 심판위원회로 외래치료 지원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심판위원회에서 그거를 심의를 하겠죠. 심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외래치료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외래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뭐 권고나 명령이나 강요나 그렇게 해서 외래치료를 하도록 하죠. 네. 그런데 이 사례가 그 외래치료 지원제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거는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될 그런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알바 시장님은 어디다가 연락해서 문의를 해봐야 돼요?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그 시군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개는 보건소에 있어요. 거의 다 있거든요. 정신건강 복지센터. 복지센터 네. 지역 보건소에 대부분 다 네. 한 부서로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보건소에 전화해서 여기 전화 그냥 돌려달라고 사는 하면은 곳 사는 곳에 뭐 어떤 구나 무슨 시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 네이버 같은 데다가 치면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음. 그쪽에 전화하면 되고요. 네. 지금 저 웬만한 정신과 의사들은 저렇게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네. 우리 아프님이 병원을 열기 전에 네. 그 되게 이런 뭐 복잡한 센터 네. 일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공공정신보건 사업을 많이 했었죠. 네. 네. 그럼 하여튼 그건 그렇고 지금 이 언니 2년 전부터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경계성 성격장애나 조현병까지 의심스럽다. 증상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네. 이거는? 전구 증상이죠. 조현병류의 중증의 정신질환은 전구 증상이라고 있는데 네. 그 전구 증상은 되게 우울증이랑 애매해요. 나타나는 양상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보면은 비슷함 속에서도 그 표정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서 아 이거는 그냥 우울증인 것 같다 또는 이거는 조현병의 전구 증상인 듯하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글로만 쓰면 사실 비슷해요. 무기력, 무의욕, 말수가 줄어들고 행동의 반경도 적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구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제가 아까 뭐 법 얘기를 하기 전에 친구 만들기라는 약간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친구 만들기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센터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도 조금은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쪽에 중증의 정신질환이라면 가야 될 길이 되게 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면 너무 힘들어져요. 같이 갈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들을 자기가 쭉 확보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말고도 우리 언니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어찌됐건 센터에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일 시급하게 하실 일이 지역사회마다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가들하고 좀 일단 네. 언니를 뭐 거기에 데려가기 전에 동생분이 그 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할지 같이 고민해 보는 거 그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